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입니다. 교재는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은 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20호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도 건축물인데 건축물에 관해서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겠죠. 이 주택법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주택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건축물이죠. 이 주택이 효율적으로 잘 건설돼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니까 주택법을 따로 둔 겁니다. 여기서 20호 이상의 주택이니까 내가 살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의 건설이 일반 건축물의 건축과는 다르겠죠. 첫 번째로 일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아무나 사업하다가 뭐 사기 분양을 한다든지 불시공이 된다든지 이런 거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법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금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서 조달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주택 건설이 안 되게 되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택 건설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이제 규정을 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의 절차가 일반 건축물의 건축 절차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건설 절차를 따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의 기준이 일반 건축물의 기준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자금, 건설 절차, 주택 건설의 기준, 이런 걸 정하고 있는 게 이제 주택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건설된 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분양한다는 건 이제 사고 파는 건데, 뭐 일반적인 물건이야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고 팔겠지만, 이 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너무 비싸게 공급되면 서민이 주택 마련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된 주택이 보통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가 일반 주택 관리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를 담고 있는 게 주택법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 총설로 뭐 주택법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교재 내용이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설,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런 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7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 출제 문제 수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급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고,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도 양이 굉장히 많죠. 주택 건설도 양이 꽤 많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절차, 건축물에 관한 기준, 요게 단데, 주택법은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많은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하기가 어렵고, 자주 출제되는 사항 위주로 그 핵심 내용 위주로 그걸 줄여서 그걸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출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총설에서 그 용어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에 관한 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주택사업에 등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동사업 주체, 뭐 등록, 결격 사유, 뭐 말소 사유, 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또 주택조합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주택 건설 자금에 관한 사항도 전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됐는데, 범위가 그 내용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관되면서 그 범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좀 낮아지겠지만 워낙 자주 나오던 부분이고, 내용도 단순해졌으니까 이것도 좀 잘 정리하시고,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부분이 몇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죠. 절차법이라서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 뭐 승인권자, 이런 사항들이 뭐 쉽진 않아요. 거기에 사업하면서 수용이라는 사항, 매도 청구, 또 사업 주체가 가진 몇 가지 권한들, 또 사용 검사 등등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쉬운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의 기준에 관한 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너무 밀접한 사항이죠. 아파트 분양받는 사항이니까 공급 기준에 관한 각종 내용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주택 관리 부분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회 이후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주택관리는 주택관리사라는 분이 따로 계시죠.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중요한 몇 군데 부분을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면 7문제 중에서 뭐 기본 4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436페이지 2절에
용어 정의 보시면 먼저 1번에 주택이 나오죠. 가로 1번에 주택의 의의가 나옵니다.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 그러니까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가주택 생각해 보면 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이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보면 마당에서 뭐 빨래도 널어놓고 나와서 뭐 고기도 꺼먹고 이런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일부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일단 가로 2번의 공동주택, 뭐 개념은 뻔한 겁니다.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뭐 알고 계신 건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이 공동주택이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면 공동주택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기숙사가 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됐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 자체가 아닌 거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 자체가 아니고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거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오른 페이지예요. 437페이지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준주택의 개념이 나오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이니까 주택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종류가 그 네 가지가 있죠.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게 이제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준주택 종류를 또 기억해둬야 돼요. 준주택 종류가 그 다중생활시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숙사라는 게 있고, 오피스텔 있고, 노인복지주택 네 가지가 있으니까 닭이 오너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치킨집에서 닭을 시켰더니 닭이 안 와서 닭이 오너 안 오너 이렇게 따졌다 생각하시면서 준주택은 닭이 오너 이렇게 종류를 외워두시고, 그래서 준주택도 외워야 되고 준주택에 기숙사가 포함이 되니까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 개념 좀 잘 구별해 두시고요. 다음 436페이지로 다시 가서 가로 3번에 보면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개념 요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가로 4번의 국민주택 등 가로 5번의 민영주택 그 세 가지가 다 함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란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주택을 자금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건설되는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건데 세 가지가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국민주택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금에 따라 분류하면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민영주택이 뭐냐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하면 다 민영이 되는 겁니다. 민영주택은 따로 개념이 없고 국민주택 등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민영이에요. 근데 단어 보면 속기 쉬운 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다. 뭐 그런 의미처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다가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속기가 딱 좋습니다. 좀 건설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 등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민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등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국민주택이 있고 두 번째가 국가나 또는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여기서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네 가지가 공공사업주체예요. 공공사업주체는 딱 네 가지니까 묶어서 국지토지 이렇게 두 문자로 좀 외워두시고요. 국지토지가 공공이고 국지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지토지가 건설을 했고 그러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국민주택 등에 같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면 또 국민주택 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주택은 뭐냐면 국민주택은 주택 도시 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국민주택이 되려면 기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두 가지는 기금 지원을 받은 게 아니죠. 기금 지원은 안 받았지만 국가 등이 건설했으니까 자금의 성격은 유사하죠. 그리고 공공건설임대니까 공공자금이 들어갔다 이런 거죠.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가서 건설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자금이 들어간 주택을 집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계속 공급하면 안 되죠. 집 없는 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국민주택 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되는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민영주택은 뭐 집이 있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게끔 종류를 이런 식으로 누가 분양을 받느냐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틀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두셔야 돼요. 다시 교재를 보면 가로 3번에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전용 면적이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이 국민주택 규모가 가로 안에 보면 수도권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에서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원칙은 85, 예외로 100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 4번에 국민주택 등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말이 긴데 줄이면 공공건설임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로 5번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그래서 민간이 건설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등을 제외하면 다 민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구별을 좀 잘해 두시고요. 다음 가로 6번의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인데, 이름이 도시형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하겠죠. 그리고 생활주택이니까 규모가 작겠죠. 규모가 작은 건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이거 뭐 단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300세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300세대 제한을 받냐면 그 종류가 보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연립이나 다세대가 보면 개별 대지별로 이렇게 건축이 되죠. 이렇게 개별 대지마다 건축이 되니까 그 굉장히 뭐 바짝바짝 붙어서 건축이 되죠. 그러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일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자꾸 건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단지 형태로 묶어가지고 이걸 단지 배치를 잘해서 지차장은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좀 마당도 좀 넓게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쾌적하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대지 몇 개를 묶어서 이렇게 건설하려면 세대수가 크게 되기가 어렵죠. 300세대 미만으로 해서 건설이 되는 겁니다. 300세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도시역의 건설,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종류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형이 두 가지가 있고 원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그 주택에 관한 세부 요건이 나중에 기본서로 정리가 돼야 돼요. 단지형 주택 같은 경우,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원래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가 돼야 되죠. 단지형을 할 때는 5층까지 가능합니다. 단자 써보시면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죠. 그래서 단지형이 5층이다 이렇게 글자 써가면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도 나중에 구체적 요건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원룸은 이제 방이 하나죠. 방이 하나니까 집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14에서 50, 그리고 공간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30 이상일 땐 두 개 공간을 한다. 뭐 이런 요건들이 나중에 추가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다음 가로 6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건 뭐냐면 보통 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여기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방이 있고, 뭐 부엌이 있고, 또 안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건설이 돼서 분양이 되니까 한 세대가 살기 딱 좋은 거죠. 여기 두 세대가 뭐 같이 살 수가 없고, 뭐 일부를 세주거나 이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뭐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넓은 집을 혼자 다 쓰려면 그 공간이 낭비가 되고, 일부를 세를 주면 좋겠는데 세네 개는 좀 구조가 안 맞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한 건데, 이거를 구분해서 현관 따로 두고, 그다음에 욕실 부엌 각각 따로 둬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은 이렇게 하나로 받아가지고 요 일부를 구분해서 요거를
따로 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세대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에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 다만 이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해서 이걸 일부만 세를 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인데, 이 구분 소유가 안 되니까 필요하면 이걸 터서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설 기준으로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 구조로 설치하거나 또는 연결문을 둬서 이걸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구조는 건설이 됩니다. 그런 세부 기준은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 확실하게 기억해둬야 될 거는 세대 구분형은 구분 생활은 가능하다.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 세대 구분형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준주택은 아까 봤고요. 다음 네모 3번, 4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는데 부대시설은 부대 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등등 이런 걸 말하는데, 주택에 딸려 있는 이유가 주택 기능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 당연히 주택이라면 있어야 될 것. 이런 거를 이제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복리시설은 주택 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그러니까 기능상 필요한 건 아니죠. 없어도 뭐 주택 기능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으면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게 이제 복리입니다. 우선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인데, 이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다음종 부대시설 아닌 것 또는 다음종 복리시설 아닌 것, 이거 섞어서 내는 거니까 구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도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상 필요한 거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싶으면 부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다 싶으면 복리로,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거의 실수 없이 풀리니까 그 정도를 구별해 두시고요. 자, 기본 용어들 받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더 용어들을 추가해서 봐야 돼요. 리모델링의 개념, 공구의 개념 뭐 등등 추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입문서에는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해 놨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제 438페이지에 주택의 건설인데 용어를 받고 주택 건설 관련해서 이 사업 주체가는 거, 자금, 건설 절차 각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 주체가 이 절차에 비해서 좀 쉬워요. 이거 사업 주체에 가는 걸 확실히 정리해서 거기서 나온 거는 반드시 맞추겠다, 이런 각오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1절의 사업 주체 보면 네모 1번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 하나 짓기 위해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 등록한다는 거는 주택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니까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20호,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작은 거니까 30세대 이상으로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규모 이하로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택 하나 건설해서 팔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건설해서 또 그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죠.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등록하도록 하는 거고, 등록 요건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등록하려면 요건이 뭐 자본금이 3억 이상 돼야 된다, 기술자가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등록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주택법에서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사항들이 어려울 게 없어요. 주택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시도지사가 할 일이 몇 번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 계획 승인권자로 시도지사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권자로 한번 나오는데, 저희 시도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은 면적, 대지 면적 10만을 기준으로 10만을 초과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하게 돼요. 또 예외로 국토부도 승인하는 게 있고, 어쨌든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많은데 그 중에 시도의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한번 있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시도의사가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세세하게 보면 있습니다만 시험에 나올 거는 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시도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법에 수많은 허가 인가 승인 뭐 등록 이런 게 나오는데 시도의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주택법 풀다가 시도의사가 보면 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잘 모를 때는 시도의사 틀렸다 이렇게라도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은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군구가 하게 되는데 시군구는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 사업을 하다 보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고 이런 걸 하겠죠. 이런 사항들은 다 시군구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가, 인가, 승인, 검사 다 시군구. 근데 국토부 장관은 개별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은 뭐 기준을 정한다든지 뭐 등록을 한다든지 또 뭘 지정한다든지 뭐 계획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개별 사업과 관련된 건 다 시군구가 하는 거고 시도의사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 정도 틀로 한꺼번에 싹 정리해두면 주택법에서는 누구한테 검사 받느냐 승인 받느냐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의 등록은 이 개별 사업을 위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죠. 한번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사업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등록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용의 문제죠. 근데 이 같은 개념이 뭐냐면 보증을 받아라 이런 게 같은 개념이에요. 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또는 그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죠. 이게 다 신용의 문제죠. 못 믿겠다 이런 거죠. 믿을만하면 굳이 뭐 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등록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이나 보증이나 다 신용의 문제니까 신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언제나 민간에만 해당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보증이나 등록 앞에 뭐 공사 또는 뭐 지자체 이런 것들 나오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박스 안에 써있는 6가지가 써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뻔히 알 수 있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번의 공익법인 다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5번이나 그 6번에 보면 주택조합이 있고 고용자가 있는데 주택조합은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사업하려고 모인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그러니까 일반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주택건설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공공사업주체가 아닌데 비등록이죠.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사업을 하고 끝나니까 등록하는 이유는 한 번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사업을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업을 잘할지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비등록이 돼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비등록이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사업자는 이제 검증이 된 자니까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일단 등록하는 대상 20호 입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등록은 국토부한테 등록을 하는 거고 다만 예외로 비등록 사업자 이런 걸 일단 기본적인 거 정리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면 여기에 등록의 해결력 사유, 등록했다가 말소되는 사유, 뭐 그다음에 등록할 때 요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세부 요건도 기본서 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요건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 틀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죠. 다음 네모 2번에 보면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은 그 주택을 건설해서 나눠 갖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의를 보시면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하는 일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주택 마련할 때는 다른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거나 뭐 땅 사가지고 내가 짓거나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죠. 근데 조합이 하는 거는 조합이 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그 마련의 개념입니다. 근데 조합에는 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조합도 있죠. 기존 주택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둘 다 주택의 마련을 위한 것인데 누가 모였느냐를 기준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 나눠지는 거죠.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서 모인 건데 그 지역이 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9개로 나눠진 거예요. 전국을 9개로. 과거에는 특광시군 기준으로 돼 있다가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이게 하나의 지역이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뭐 인천 가서 조합에 가입하거나 뭐 수원이나 평택 가서 가입하거나 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뭐 대전이나 뭐 광주나 이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범위가 전국 도를 기준으로 해서 9개의 권역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설립한 것이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립을 한 것이죠. 다음 가로 2번에 보면 조합 설립 절차로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다 인가받죠. 그 도시개발조합도 인가받았고 정비사업조합도 인가받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주택조합도 인가받고 설립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인가도 받고 등기까지 했어야 됩니다. 근데 주택조합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니라서 그냥 인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구는 당연히 알겠죠. 개별사업과 관련된 건 시군구고 개별사업 아닌 뭐 계획 수립, 뭐 지정, 기준 이런 거는 국토부.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는 건 그 사업 한번 하려고 조합을 설립하는 거니까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따라서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한테 신고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립합니다. 이 신고로 설립하는 조합 유일한 거예요. 이게 시험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속일 때 그냥 국민주택을 빼버리고 그냥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인다든지, 또는 국민주택 공급받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신고로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돼야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조합이 신고로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외워두셔야 되니까 나중에 시험을 잘 보시려면 이분이 와야 되죠. 찍신이 오셔야 돼요. 찍신. 찍신 왔을 때 꾹 찍어야 되죠. 그래서 국찍신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문장이 나오면 국찍신을 떠올려서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 조합은 왜 신고냐면 일반적인 조합은 주택 마련하는 방법이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하는 건데 이 신고를 설립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사업주체 건설한 거를 단체로 공급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조합은 명부 작성해서 그 다른 사업주체하고 뭐 협상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인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 가로 3번에 보면 조합의 구성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조합주택인데 건설 예정 세대수는 1000세대고 조합원은 20명이고 그걸 조합주택이라 할 수가 없죠. 그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법으로 무주택자들이 모인 거니까 좀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가 조합원 몇 명도 안 되면서 세대수를 많이 건설해가지고 조합주택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조합주택이 되려면 뭐 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 것이고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몇 명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그 수에 관한 제한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그 수에 제한이 없고,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조합의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자로 하는데 지역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무주택자죠. 근데 주의할 것은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용면적, 그 내용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전용면적 60이 아니라 85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거나 이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조건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무주택자거나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이 조건은 같은데 다만 설립신고, 아까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조합 이건 신고로 설립했죠.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가입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무주택자로 하나도록 제한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뭐 근무 기간이라든지 뭐 거주 기간 제한을 둘 이유가 없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데 직장조합의 경우에 위장 취업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돼야 조합원이 되는 거죠. 또는 복리설의 소유자가 되거나. 그래서 공동주택 또는 복리설의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주체를 봤고요. 좀 쉬었다가 주택건설 자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